게 나으려나요? 갈까요? 자, 한번 가보자고요. 자, 물질은 여러 가지 다른 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근데 이 상에 대한 이해만 하면 크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물질의 상이란 화학적 조성은 물론 물리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질한 물질의 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상이라는 것 부분 자체가 일종의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안정된 상태. 상대적으로, 그죠?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그죠? 자, 고체는 일정한 부피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각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결합되어 서로 고정된 상태이다. 그럼 우리는 고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이 두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고정이라는 말과 결합이라는 부분, 그죠? 요 두 키워드만 일단 가져가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액체는 일정한 부피를 가지나 모양이 일정하지는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분자 위치를 고정할 만큼 강하지 못하여 분자가 액체 내부를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상태이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액체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력이 어느 정도 약하기 때문에 뭐가 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무질서하다고 했어요. 무질서한 구조래.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는 부피와 모양이 모두 일정하지 않으며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매우 작은 편으로 기체의 분자 간 평균적인 거리는 고체나 액체일 경우에 비해 매우 먼 상태이다. 그럼 얘는요, 인력 자체가 제일 낮고 거리도 상당히 멀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가지 상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끝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었죠? 그 다음에 물질은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른 상으로 변하게끔 하려면은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해. 뭐야? 압력과 온도가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의 변수. 이해했어요? 자,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물질의 상이 전환되는 현상을 상변화라고 하며,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화학적인 구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상변화라는 거는 어떤 구조만? 물질적인 구조만 바꾸는 거라고. 화학은 유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은 동일하지만, 자, 거기 동그라미, 온도가 더 높은 조건에서 존재하는 상일 때의 물질을, 자, 뭐라고 한다? 높은 상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상물질도 높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 그쵸? 이런 모든 상변화에서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상평형 그림은 닫힌 계에서 압력과 온도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아래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으로 압력과 온도 조건, 뒤에 이제 그림 있죠? 그죠? 압력과 온도 조건에 따른 물의 상을 보여준다. 상평형 그림에서 상과 상 사이의 선들을 상의 경계라고 하는데, 선의 각 점은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나타내며, 상경계는 두 상이 평형을 이루는 압력과 온도 조건의 집합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경계는 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압력과 온도라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상평형 그림에서 고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자, 거기 뭐라고 해야 되냐? 융해곡선. 그 다음에 기체상과 고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승화곡선. 이거는 우리가 화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는 건 부분인 거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통과 때 다 이미 하셨을 거고, 중학교 때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을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한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A부터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자, 닫힌 계에서 기체상과 액체상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 대해 설명해보자. 액체가 기체로 상이 전환되는 것은, 자, 거기 뭐야?
같은 온도에서도 액체의 분자가 각각 서로 자 거기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그중 높은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이제 물이 올라가. 이제 물이 100도씨가 돼요. 근데 물이 100도씨가 된 상태에서는 그냥 액체로 남아있는 애들도 있는데 기체로 넘어가는 애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실해? 응. 자, 그 다음에 액체의 분자들을 한데 묶어두는 분자 간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액체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각각 다른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자, 일단 표면을 동그라미 일단 쳐주시고요.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들은 분자 간 응력을 극복하고 즉 증발하여 기체 상태로 변한다. 하긴 그렇죠. 우리가 증발이 그러면 바깥쪽에서 먼저 시작되지 안쪽에서 증발되지는 않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기체의 분자된 일부는 반대로 에너지를 잃고 응결되어 액체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 100도씨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편해. 예를 들어서 있잖아. 만두점 올 때. 만두점 올 때 어때? 물이 증발하잖아. 근데 물이 닫으니까 뚜껑에 물 존나 맺혀 안 맺혀? 맺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초기에는 액체 표면을 떠나는 분자의 수가 돌아오는 수보다 훨씬 많으나 기체의 분자수 증가로 기체의 압력 또한 높아져 이게 뭐야? 이 온도에 의해서 기체로 바뀌긴 하나 기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압력이 발생하니까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액체 표면에서 응결되는 분자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 결국 분자들의 증발 또는 응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결 속도는 같아지게 되며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거시적으로 평형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 그치? 물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끓고 있는 물과 기체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과 이렇게 응결되는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다라는 거야? 평형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된 거 맞아?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압력과 온도 조건들이 상평형 그림의 증기 압력 곡선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위 그림에서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경계를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 두 선이 분기하는 점이 나타난다. 이 점은 세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상태. 지금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중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셋 다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죠? 그리고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 경계를 따라가면은 선이 끝나는 임계점을 만나는데 이때의 온도를 임계온도, 압력을 임계압력이라 한다. 임계온도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기체가 액화되지 않는 온도이며 임계압력은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액체가 증발되지 않는 압력으로 임계장에서 두 상은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유체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변화가 없는 구간이 초임계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나머지 문제들 바로 답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자체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쵸? 답이 1번이겠죠? 그죠? 자, 넘어가시고. 자, 2번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2번.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안 했어요? 시간 많이 들였는데? 지금 맞았어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물은 이산화탄소와 달리 그럼 우리가 그림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잖아. 앞에 있는 그 그림이 그거 물 아니야? 물에 대한 얘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얘는 달리라고 했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낮아지겠다. 자, 지금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곡체와 액체 간의 평형을 이루는 압력이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는데? 낮아지고 있잖아. 뭐지? 그래프를 어떻게 보신 거죠? 그래프를 그냥 여기서 누구 기준으로 해야 돼? 물이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잖아. 물 쪽의 그림이 낮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보고 계신 거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안 풀었죠? 줄래요? 아무튼 5번. 여기 5번.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도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없겠다. 왜 없어? 삼중점 있는데. 가능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네. 삼중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답이 4번입니다. 자, 나 이거 틀렸다. 3번에 틀렸다. 맞았어요? 친구 두 분은? 맞았어요? 자, 좀 왜 4번이 틀린 이유 뭐예요? C에서 E까지의 과정에서 액체와 액체 분자와야 기체의 분자는 모두 분자 간 인력이 커진다. 지금 뭐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잠깐만. C에서 E의 과정인 거니까 지금 뭐야? 액체가 점점 줄어들면서 기체만 지금 남은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모두가 분자 간 뭐야? 액체의 분자와 기체의 분자는 모두가 분자 간 인력이 커진다? 기체는 기체는 더 이상 뭐야? 기체는 커지는데 액체는 이제 또 없잖아. E에서는 없잖아. 그지? 맞죠? 그렇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는 기억에 대한, 우리 기억이 뭐였냐? 기억이 삼중점이었죠? 삼중점을 기준으로 가는 건데. 자, 아까 그럼 설마 이것도 틀리신 거야? 이건 안 틀리셨죠? 1번. 네. 이거, 아니, 아까, 아까 몇 번 틀리셨지? 아까 2번 얘기했을 때 삼중점이 다 공존하는 이걸 아는데 왜 그걸 틀리시지? 허허. 응. 아. 그래서 이거는 답이 1번이죠. 삼중점은 셋 다 공존할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5번. 5번은 뭐 어렵진 않으셨죠? 이거 혹시 답 몇 번? 예? 5번인데? 아니야, 이거 5번 문제 말하는 거 맞지? 네. 응. 너는? 뭐야 이거? 친구는 사영이. 야, 뭐 했어? 읽고 있었어요? 자, 일단은 3, 4, 5번 한번 가볼게요. A, 2의 사전적 의미. 자, 3번부터 보시면요. C가 첫 번째 부분에 있나 보네요. C가 수반된다라는 부분, 수반된다. 자,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긴다. 그치, 이것도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D 부분. D가 아까 뭐였냐면은, 두 선이 분기하는 점이 나타난다. 나눠지는 거잖아. 이거 맞는, 뭐야? 왜 틀렸다고 했어요? 나 궁금해. 한번 물어볼래. 왜요? 분기가 좀 모이는 건줄 알았는데. 분기점. 아, 그래요? 나눠진다고.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랑 지금 뭐 어디 간단한 여행 같은 데 가면 이제 어디 뭐 분기점 이런 거 있잖아. 하긴 여러분들 안 보시려나?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이 형성한다 해서 초임제 유체를 형성한다. 어떤 물건의 형상을 본뜬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를 일종의 생성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죠. 본뜨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갑시다. 자, 세 교재로 갈 건데요. 네. 살짝
내용이 조금 다르죠. 네, 내용이 다른데 아는 게 조금 더 있으려나? 아는 게 있으려는지 모르겠네요. 모르는 게 더 많으려나? 모르겠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제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얘가 어느 부분이랑 연계가 되는지 그냥 이런 것들을 좀 넣어 놨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품 자체의 좀 난이도나 뭐 비문학 지문에 대한 난이도는 조금 있을 수 있다. 네. 그걸 좀 유념해 두시고 보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연계 포인트를 넣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그것도 같이 푸시면 도움이 되니까 따로 넣어놨어요. 따로 넣어놓은 부분이니까 네, 참고 정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출처까지 다 남겨놨으니까 아 이런 게 있었다.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되고요. 자, 우리가 첫 타임부터 비문학을 해드렸으니 다시 문학부터 좀 가보도록 합시다. 5페이지 볼게요. 요거 제목 혹시 익숙하세요? 혹시? 본 적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사님 본 적 있어? 여기 처음 봐요? 자, 우리가 뭐 다 이거 진짜 시간 쩐다 그거 바로 앞에 근데 제가 뭐 작품은 그렇다 쳐도 작가에 대한 얘기는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좀 있네요. 김수영에 대한 이야기 한 적 있죠? 폭포 얘기 나오고 그 우리가 요거랑 관련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주실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얘가 지금 다행히 보기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어느한 고궁을 나오면서 6페이지에 있는 2번 볼게요. 잠깐. 이 작품이 창작되던 1965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잘 담겨 있다. 자, 1960년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우리 민족 구성원 저마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자, 이때 당시 일단 어떤 상황? 전후 상황. 우리 전후 상황이라고 하면 항상 뭐가 동반돼요? 상처. 또 사회적으로 하면 사회적으로 상처 있을 수 있죠. 예, 뭐 보통 혼란과 연결됩니다. 이런 혼란한 사회상을 누가 잡아먹어요? 우리 정부 이거 정치 중립성 지켜야 되는데 자, 누가 해요?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 결국 뭘 하게 됩니까? 독재 정권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틈을 타서. 그러니까 혼란한 사회상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독재를 끝내자는 4.19 이때 또 되게 굵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이라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온전한 결실을 겨두지 못했으며 군사정변을 통해 새로 권력을 잡은 세력은 경제발전과 사회의 안정을 빌미로 자유와 민주에 대한 민중의 열망을 억압하였다. 그럼 이게 결국 실패로 돌아가다 보니까 뭘 하게 된다고요? 자유라는 것을 억압을 하게 됐다요. 자유라는 것을 억압했다. 자, 그 다음에 아울러 한일협정 체결이나 월남 파병 같은 중요 사안들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권력층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강행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의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내하고자 했던 소수를 제외한 시민 거기비주의 대부분은
자, 요런 상황. 어쨌든 부정적 현실과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대요? 소시민적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자주 나오죠. 특히 김수영 작품에서 이 소시민적 태도라는 얘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왜?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 저항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네. 그 폭포 같은 경우도 뭐야? 나타 안처럼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네. 기억나시는 거죠? 그죠? 응. 확실히?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에는 침묵하는 일상. 자, 소시민적 태도 중에 하나의 요소는 뭐야? 침묵한다라는 부분. 자, 그래도 김수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김수영 같은 경우는 방금 어쨌든 어떤 현실? 부정적 현실을 기반으로 네,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여기서 자기도 나름대로 저항을 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결국 뭐야? 나조차도 누구였다는 거야? 소시민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까지 동반을 해야 되냐? 여기가 이제 나에게까지도 적용이 돼요. 이 침묵하는 소시민이 나에게도 접목이 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 부분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성찰적 태도랑도 연결이 가능하겠네.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자, 일단 어느 포인트를 잘 봐야 돼. 일단 화자가 대놓고 지금 드러나 있고 지금 뭐가 있었어요? 조그만 일. 그냥만 있는 게 아니라 분개한다라고 했어요. 분노한대요. 왜?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그렇죠? 이 부분이랑 연결될 거고요. 자,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 돼지 같은 주인연하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 자, 조그만 일이 있었다라면은 이거랑 별개로 모두 존재한다는 거예요. 큰 일도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50원짜리 갈비랑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냐? 왕국의 음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국이 아니라 왕궁 아니야? 왕궁? 그죠? 왕궁이죠. 왕궁의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돼? 부패를 얘기하는 거야. 왜 이걸로는 지랄 못하고 왜 이런 것만 지랄을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화폐의 단위를 통해서 이게 사소한 가치라는 걸 암시하게 되는 포인트인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자, 일단 거기 밑줄 쳐보자. 붙잡혀간 소설가. 자, 이거 뭘로 치환이 가능할까요? 보통 이때 당시의 소설가 혹은 시인들은 뭐에 해당하냐? 지식인들이죠. 우리가 자유가 억압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지식인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붙잡혀간 소설가가 있으니까 지식인이 탄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인이 탄압의 상황. 그 다음에 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랑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어떤 언론의 자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뭐 때문에? 20원을 받으려.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야경꾼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로는 밤사이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파파라치 같은 거.
막 누가 막 과속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올리면 포상 같은 것도 좀 주는 가 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50원이라 했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또 20원으로 바뀌었어요. 단위가 줄어버렸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랑 연결이 가능하냐? 점층적 구조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점층적 구조. 자, 그 다음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소로 가로 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자, 근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옛날 과거를 상징하고 있네요. 그쵸? 맞죠? 그래서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지를 개키고 있는 나라고 해서 이 나 동그라미 서주시고요. 지금 나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너스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는 상관은 없는데, 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앞에서. 그러면 여기서, 자, 요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여기서의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거죠. 그쵸? 이거 뭐 그런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보원들이 막 남자애들 와가지고 야 씨발 너 뭐 저기 뭐 뭐 거지나 깨고 있냐 수건이나 깨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뭔 느낌인지 알죠? 약간 가오 부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느낌 아시죠? 한두 번 해보신 거 아니죠? 아 그게 아니라 왜 뜨끔하신 거 같은데 지금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지. 뭔데? 아니야, 가자. 자, 그 다음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가 거저 적고 있는 그럼 얘가 확실한 건 뭐야? 사소한 일이라는 거. 반항하는 것은 뭐에 지내지 않는다? 사소한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메어리의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소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개한테도 지고 애놈의 투정에도 진대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내가 사소하다라는 걸 지금 인정을 하고 내가 가는 길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대. 그럼 여기 부분도 뭐로 연결 가능? 성찰적 태도로 연결 가능.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 뭐 있어요?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일종의 행간걸침이죠. 그죠? 서 있지 않고 쭉 이어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절정이라는 것. 자, 여기에 의미를 파악하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절정의 뜻이 뭘까요? 나는 지금 어때? 절정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비켜서 있대. 그럼 나는 뭘 하지 않는다는 거야?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이걸 하지 않고 비껴서 있다. 그럼 비껴서 있다는 건 요거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소심인적 태도.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조금쯤 그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누구한테? 다 사소한 애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그럼 여기서도 대조가 드러난 부분이겠네요. 또 뭐가 있냐? 땅 주인 하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가 여기 맞죠? 여기 맞네요. 그죠? 여기 부분 얘도 사소한 애들인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여기도 점수적 표현이죠. 맞죠?
우습지 않느냐라고 했으니까 우습지 않느냐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뭐야? 사주적 태도. 그죠? 자주적 태도. 이론 때문에. 그 다음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아니. 근데 내가 여기서 뭐야? 엄청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사소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람과 먼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람과 먼지. 모래보다도 조금 더 적은 애들이니까 점적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난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마만큼 적으냐? 하면서 말을 거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2번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만 딱 하고. 말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 1번부터 볼게요. 자, 선지부터 바로 읽을게요. 자,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붙잡혀간 소설가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 희생했다. 이거 맞죠? 그죠? 탄압당했으니까. 자, 2번 권력층이 자유를 이행하려는 소수를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일반적인 의식으로 멀란파병을 강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자, 밑에 화자가 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하지 못하고라고 했었으니까 이건 틀렸죠. 그쵸? 사소한 거에만 한다고 했었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쭉 볼게요. 포로수용소의 제14야전병원에서 정보원이 했던 말은 화자에게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심적 상처 중 하나 되었던 것 같아. 그쵸? 간호사가 는 일이 네가 왜 하고 자빠졌냐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그쵸? 4번 화자는 자신이 사회적 이슈에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두고 절정 위가 아니라 조금씩 옆으로 비켜 서 있다고 표현한 것 같다. 여기 소시민적 태도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5번 화자는 바람아 먼지야 풀어라고 호명한 대상에게 나는 얼만큼 적으냐 라고 물음으로써 자신의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여기 9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아까 지금 같은 작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실제로 있었던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은 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막 다룰 만한 것들은 아니지만 사실 다 작품 때문에 요 얘기를 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3호곡이라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는. 그래서 그럼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표현을 잠깐 보시면요.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들리도 없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비유가 되고 있죠. 호미가 있고 낫이 있는데 누가 더 날카로워? 낫이 더 날카롭죠? 그죠? 일단 여기를 먼저 대조를 했다면은 그 밑에 뭐라고 되냐면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은 미덕도 이건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어머님같이 괴실 리 없어라. 이 괴시다. 이거 무슨 뜻이었죠? 서영아? 이거 무슨 뜻이야? 괴시다.
아이, 대충 맥락상 뭐가 나올 것 같아? 아버님도 아버지지만 어머니같이 지금 어머님 생각하는 노래라며. 엄마만큼 사랑할 리 없어라. 이 얘기잖아요. 뭐 이거 괴시다라는 말을 몰고 계신 거 아니죠? 고전 시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네. 아이시대루! 자, 어쨌든 이 부분이 대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같이 대응되는 게 아버지랑 지금 어머니 같이 나왔죠. 이거 대응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아소 님이시오. 지금 아소라는 부분이 요거는 그냥 뭐야? 감탄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님이시여 어머님같이 계실 리 없어라.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식구랑 밑에 식구랑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네요. 그죠? 그냥 식구의 반복 정도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수특에서는 되게 자주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네. 작년 수특에도 있었던 작품인데 황계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황계사. 이 황계라는 게 이제 뭐야? 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개자가 닭이잖아요. 그쵸? 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마침 약간 좀 어떻냐면은 이 내용 자체가요, 다른 노래에서도 많이 저 내용이 차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요, 어떤 특정 고려가요랑도 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석가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우리 같이 했었나?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정석가에서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의 뜻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주셔야겠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당닭을 만들어. 일단 지금 닭을 만드는데 뭘로 만든대요? 나무로 만드는데,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닭 조각상이죠? 닭 조각을 만들어. 그죠? 조각을 만들어서 집게로 집여 벽에 회에 앉혔네. 근데 이 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꽃기어 울며 시간을 알릴제야. 그럼 이게 시간을 알릴 수 있어 없어? 이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꽃기어 해? 못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애초에 요 부분 불가능한 상황 설정했던 부분이랑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 밑에 어머님 얼굴 비로소 지는 해와 같으리.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죽어도 된다. 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 엄마 죽이려고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너 요즘 롤 안 하시죠? 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닭이 시간을 알리게 되면은 어머님 얼굴이 진해. 그러니까 얼굴이 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해됐어요? 됐어? 그럼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 모두 뭐와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효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목이 오륜가예요. 자, 오륜 들어보신 적 있죠? 어디서 많이 나와요? 또 삼강오륜이라고 할 때 그 오륜이 이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랑 관련돼 있냐? 유교적 덕목과 연결이 돼요. 유교적인 덕목. 자, 잠깐 3번에 있는 보기 한번 넘어가 봅시다. 13페이지에 있는 보기. 자, 그래서
보기 1을 참고하여 다와 보기 2를 비교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경기체가 오륜가와 오륜가 계열의 연시조는 모두 유학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도리를 제재로 다루고 있다. 자, 지금 뭐가 나면은 두 가지 장르가 나왔어요. 자, 요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경기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연시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연시조는 아실 거예요. 그쵸? 이건 언제 나왔던 거야? 조선시대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경기체가 언제 나왔을까? 네, 고려시대 때 나왔어요. 그럼 제가 경기체가랑 고려가요의 차이점도 얘기를 했던 거겠네? 했지? 아닌가? 학교에서 했어? 자, 어쨌든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봤을 때 얘는 고려고요. 이쪽은 조선이에요. 일단 이 두 시대적 배경 자체가 뭔가 지향하는 부분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무슨 작품에서 배웠어? 경기체가를? 한림별곡 했어? 아니 그냥 이렇게 알렸어요. 뭐? 막 경기체랑 시조, 왼시조 하면서 특징 같은 것만 대충. 이거는 아마 제가 이 전전 시즌 교재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첫 번째 도산 12국 뭐 그 얘기 나왔을 때 뭐 경기체가는 뭐 너무 천박하고 막 이런 말 한번 했었을 거야. 이거 잠깐만 얘기하면요. 우리가 사실 고려 시대 때 하면은 솔직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장르가 여러분들 아마 고려가요일 겁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보통은 평민들이 지었던 노래로 전해져요. 그쵸? 맞죠? 그리고 평민들이 지었다 보니까 어떤 기록이 확실하지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경향이 컸어요. 근데 얘는 좀 다른데 얘네들은 이 경기체가라는 장르 자체를 만든 이제 부류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고려시대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이다 보니까 보통 여기선 작자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 경기체가는 작품 하나밖에 배울 게 없어요. 예, 할 일이 없거든요.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다루지는 않습니다. 가끔만 이런 작품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만약 학교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림별곡이라고. 네, 요거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연이라는 걸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약간 일종의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뭐의 공간이기도 해요? 수양의 공간이기도 하잖아. 그치? 수양의 공간 혹은 은거의 공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기체가에 나오는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자연을 단순히 유흥의 대상으로만 느낍니다. 유흥의 대상으로만 느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이 시대적 배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은 무슨 국가? 유교국가. 유교국가니까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해야 돼요. 근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예요. 그죠? 국가, 조교가 불교잖아. 여러분들 요즘 불교 하면 좀 아시잖아요. 요즘 좀 막 자유롭잖아. 유진 스님 막 오셔가지고 막, 디제잉 존나 하고 있고. 아시잖아요. 그죠? 네, 석가탄신일인데 갑자기 왜 유진 스님이 나와? 그냥 종교 대통합이에요. 그죠? 불교가 생각보다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같은 오륜가라고 제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 말을 잠깐 꺼낸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 둘 다 연시조는 모두 유학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도리를 제재로 다루고 있지만 창작 시기와 갈래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한 일정한 차이가 둘 사이에서 발견된다. 경기체가 오륜가는 조선 초기의 진취적 분위기 속에서 창작된 작품답게, 그러니까 이게 왜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봐. 문학 장르가 딱 어떤 기점을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과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도기에서 지나가면 이제 천천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는 것 중에 아마 이거 있을 거예요. 향가의 특징도 있고 고려가의 특징도 있는 정과정이라는 작품. 네.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초의 유배가사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가에서 고려가요 사이면 뭔지겠어. 뭐 통일 신라에서 고려 초기겠죠. 그죠? 그때 유배가사 없었잖아. 그죠? 그거 생각하면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거기 밑줄 쳐보자고요. 바람직한 가치가 실현된 세계. 그러니까 경기체가에서 말하는 요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 실현된 세계니까 이상이 실현된 세계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이 실현된 세계.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면화하여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생겨나는 고양된 감정과 그러한 세계의 실현에 대한 영혼을 드러낸다. 자, 일단은 요걸 통해서 고양된 감정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주된 내용이다. 경기체가에서의 오륜가. 그러니까 이 다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부분에 대한 설명. 자, 반면 오륜가 계열의 연시조는 성리학이 융성하기 시작한 조선 중기에 창작되어 거기 밑줄 교화의 수단. 자, 여기 부분은 지금 뭐라 했냐고요? 교화의 수단이래요. 교화가 뭔데? 교화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에 가까워? 감정 표현에 가깝고 여기 같은 거는 뭐에 가까워? 꼰대지, 그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교훈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 같은 경우도 지금 선지를 기준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정보가 없어도 충분히 보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계속 적어드린 거예요. 네. 결국은 요거 자체가 평가원의 관점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라. 자, 그 다음에 당위적 가치에 대한 권고 내지 촉구의 태도가 두드러진다. 자, 일단 뭐 교화, 뭐 권고, 촉구 셋 다 비슷한 맥락이죠. 권고라는 게 뭔지 아세요? 권고? 들어본 적 있어? 뭐예요? 들어만 봤어? 뭐야?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야. 제안하거나 바라는 거야. 자, 아무튼 오룡가 계열 연시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에 주세붕의 오룡가와 김상룡의 오룡가가 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다가 뭐라고요? 경기체가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아까 무슨 내용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처음부터 보시면요.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으로서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도다. 자, 요거까지는 뭐 유교적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쵸? 저주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치셨으니 큰 은혜 갚으려네. 자, 그 다음 밑에 대밭에서 눈물을 흘리니 죽순이 나고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라 지극한 정성기승을 감동시켰으니. 자, 근데 거기 부분 대밭 죽순이랑 얼음 고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부분은 우리가 고사인용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건데 혹시 요거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죽순을 되게 좋아하는데 겨울에 대나무가 그것도 죽순이 피어날 리가 없잖아. 그죠? 근데 자, 갑자기 슬퍼하니까 눈 속에서 죽순이 돋아나대. 그 다음에 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이미 얼어버린 강으로 갔는데 얼음이 갈라지면서 잉어가 튀어올랐대. 그럼 이건 다 뭐랑 관련된 고사예요? 효도와 관련된 고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효도와 관련된 고사. 그래서
늙은 부모 봉양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일종의 뭐로 보시면 돼요? 이 고양된 감정과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고양된 감정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부분은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증산민자 두 선생의 증산민자, 이거 뭐 반복 염구니까 빼버리시면 될 거고요. 근데 증산민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증산과 민자는 공자의 제자로서 효행으로 유명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야? 고사를 인용한 부분, 그죠? 그 다음에 혼전신성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자식이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 잠 존나 조금 자겠네.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게 하는 광경 밑줄쳐보자. 혼정신성하는 광경. 그 광경은 뭐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상이 실현된 부분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상이 실현된 부분. 그럼 일종의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염원이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됐어요?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가와다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은근히 자주 틀리시더라고. 그죠?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작품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해석하기 제일 쉬운 작품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변해가는 것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럴듯하지만 사실 겉으로 드러난 표현 부분은 없었죠. 그죠? 2번, 자, 인물의 도덕적 실천 사례를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송축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송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송축. 아마 여러분들이 동동을 배우셨다라면 바로 기억이 날 법한 이제 그 대부분 부분인데, 송축이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예찬적 태도죠. 그죠? 예찬적 태도니까 네, 뭐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3번, 유사한 성격의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하여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적어도 가가 아니죠. 호미와 낫이 대등하게 나열한 게 아니라 대조가 된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자연물이나 사물을 비유적 소재로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자, 가에 살다 호미와 낫, 그러니까 여기서는 낫이 어머니죠. 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닭, 나무로 만든 닭을 이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꽃게 올 때까지 엄마 안 내릴 거야 이런 얘기고요. 3번 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요?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자연물이나 사물을 비유적 소재로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죽순 얘기가 나왔고 이거가 나왔잖아. 이거 우리가 뭐랑 연결 가능해? 효심과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회의 질서가 조화롭게 갖춰진 세계를 묘사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다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다에만 해당합니다. 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물의 구체적 속성을 제시하여, 그 낫과 호미의 속성을 제시를 했고, 추상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추상적 대상은 옆에다 따로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 아버님과 어머니겠죠, 그쵸? 여기 정확한 말은 어머님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 기억에 담긴 화자의 생각을 직설적 표현을 사용해 부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님같이 사랑할 일 없어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연결될 거고요. 3번, 디귿.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나무로 깎은 닭이 울대한다고 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자, 자신이 실천한 일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 화자의 자부심까지는 있는 것 같은 자신이 실천한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선지에 있는 위에 있는 그 보기 2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이게 뭐야? 어버이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라.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모 곧 아니면 이 몸에 있을 소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과연 태어났을까? 라는 얘기고요. 자, 오조도 반포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밑에 오조는 까마귀고 반포는 뭐야? 까마귀 새끼가 다 자란 뒤에 늙은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것을 뜻하는 말. 그러니까 까마귀도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니까 뭐야? 니들도 갚아야지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다혜와 보기는 창작 시기와 갈래가 서로 다르지만 일단 요거는 맞죠? 그죠? 근데 둘 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한일적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건 뭐만 있어요? 보기 2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다와 보기 2는 모두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유학의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해 자식을 낳은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 다도 있고 보기에도 있죠? 다 안 보셨죠? 다음 볼까요? 다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의 두 번째 줄 저주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치셨으니 이 부분 있죠? 그죠? 혹시 1번 헷갈리세요? 뭐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아버지는 하늘이요라는 부분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로 은근히 점수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조심하세요. 3번 다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고양된 감정을 자 의문형 표현이 일단 어디 있는데 그 봉양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여기 있네. 그쵸? 그 다음에 보기 2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교화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뭐가 있었어요? 의문형 표현. 있을 소냐 있잖아. 부모고 다니면 이 몸이 있을 소냐. 그러니까 뭐야? 부모한테 잘해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4번 다는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는 염원을 나타내고 요거는 맨 마지막 부분들이 있잖아. 혼정신성화는 그 광경 어떠합니까? 요 부분. 보기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교화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아니 뭐라는 거야 씨발. 3번 읽고 있는데 자 보기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다는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된 장면을 제시하고 맨 마지막 줄에 있죠. 보기 2는 자연물을 근거로 삼아 지향하는 가치의 당위성. 이 가치의 당위성이라는 거는 효와 관련된 당위성이겠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오륜과 같은 경우는 교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14페이지도 보면은 동일하다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지금 대놓고 나와 있어. 뭐야? 훈계자선가. 그죠? 이거 뭐야? 자식들을 훈계할 때 쓰는 거. 일단 훈계 자체가 교화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비슷하다는 걸 좀 인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요것만 좀 하시고. 경찬아, 근데 너 이번에 아침에 온 거 처음이지 않냐? 두 번째인가? 네. 어때 할만해? 아침에 하니까? 네. 머리가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하려니? 친구가 좀 멀리서 산다 했나? 동탄역이랬나? 아니었나? 나무사. 진짜 무서웠다. 같은 반 아니야? 네. 버스 타고 다녀? 예, 버스 타. 한 40분 걸려? 그 정도? 겁나 많이 걸린다. 씨. 자, 바로 요거는 보기를 크게 뭐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요거는 감안하고 넘어갈게요. 감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요것도 하고 비문학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이미 잠깐 그거 하나 했죠. 손가락 상태가 좀 약간 킹리적 가심 가운데 손가락이 막 자 볼게요. 1수부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봐 아이들아 내 말 들어 배워서 벌써부터 꼰대질이 그냥 그렇게 냄새가 나요. 그죠? 그
말을 거느는 방식 일단 있죠. 그죠? 어버이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일생의 효자를 닦아 어진 이름 얻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유교적인 덕목을 실천하게 된다면은 내 어진 이름 얻어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야? 이거 자체가 명예를 드높이는 행위래.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대한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낫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말 하지 말고 내 몸을 살펴보아 허물을 고치고 어진데 나아가라.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하리오. 그러니까 괜히 남 뒷담 하지 말고 그냥 니나 잘하세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살다 보면은 남을 좀 안 그래도 좀 욕할 일이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뭔진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이제 남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남들도 저를 욕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대.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자, 3수 보시면요. 자, 사람이 되어서 착한 길로 착한 길로 다니길 바란다 라는 얘기죠. 언충신 행독경을 마음속에 잊지 마라. 이 밑에 이미 설명이 나와 있죠. 자,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아닌들 다니랴. 그러니까 지금 착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얘기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남과 싸우지 마라. 싸움이 해 많으니라. 크면 관가소송이요, 적으면 수치스러운 욕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싸움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저도 이제 재작년만 해도 제가 성격이 좀 바뀐 거예요. 네. 물론, 그러니까 방향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봤을 때 거슬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든 응징을 해주고 싶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한 2년 전만 해도 그냥. 여기서 밑에 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부모님께 무난하고 좌우에 모여 있어 공경하여 섬기되 여가의 글 배워 읽어 못 미칠 듯 하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효도하고 하면서 글까지 배우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나무문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옥민몽이라는 작품도 사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오륜가와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을 소설로 만든 거라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예, 저도 하다가 좋을 정도면 많이 다 했죠 뭐. 예, 하다가 이랬으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24페이지 볼게요. 24페이지. 근데 너네가 지금 상을 어디까지 풀었더라? 대충? 기억나나? 3-5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봤겠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어디 보시냐면요. 2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 풀었던 기억 나시죠? 최근에 하셨잖아. 근데 비교적 최근에. 그죠? 앞에 24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가 원래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랑 연계된 게 저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네. 점유랑 소유의 아니에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시라고.
너 오늘 시간 좀 걸렸다고 했나? 두 분 다? 네, 오늘 오바 안 됐고. 네. 오바 안 됐고. 화장 안 풀어서 좀 남았어. 아, 11번 더 부른 거지? 그치. 얼마 정도 남았어? 80분으로 재고픈 거야, 혹시? 네. 아니. 그럼 오바된 거잖아. 아닌데. 아니요. 화적 10문제라고 쳐보면은 우리 그거 한 12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 네. 응. 11문제 13분이니까 10문제 12분이라 치면은 오바된 거네. 그러네요. 왜 이렇게 여유롭게 풀었어? 어? 한 5개 틀렸나? 너 하나? 화장에서 2개 틀린 거. 아, 너 화적 안 한다며. 네, 그냥 했어요. 있어서. 어떻게 다시 벽을 느껴보실래요? 아니면 또 뭐 반복이야? 고통 반복이야?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은 자,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이 나왔냐? 자원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자원이라는 걸 봤을 때 뭐야? 아이고. 물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의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요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해주세요. 일단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쭉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이 물건이든 타인의 행위든 간에 둘 다 뭐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대요. 자, 그래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 이렇게 써요. 물권. 물건이니까 물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뭐 생각하세요? 뭐 생각해? 채권이라고 하면 돈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채권자, 채무자 막 이런 거잖아요. 명확히 얘기하면은 그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갚는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채무자인 거야. 그러니까 타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럼 난 얘한테 돈을 받아야 할 돈을 받는 행동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야. 이해했어? 꼭 돈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 등과 같은 자,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은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자, 발생, 그 다음에 소멸, 뭐 어떤 이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런 게 일어나려면은 뭘 해야 된대요? 뭐 하나 더 있어요.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인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 뭐야? 어쨌든 권리를 변동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계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컨대 채권이 발생하려면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자, 뭐가 어디 있다? 계약이 필요하고 물건인 소유권이 이전되려면은 자, 물건인 뭐야? 소유권이라고 해서 얘랑 관련돼 있는 권리가 뭐라고? 소유권이래요. 근데 우리 실제 그 아까 봤던 그 모의고사에서 뭐였어요? 소유와 점유의 차이점을 얘기했었죠. 그쵸? 그죠? 자, 아무튼 간에요. 소유권자인 양도인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다. 자, 그럼 양도인은 일종의 뭐예요? 물려주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죠. 그쵸? 내가 원래 갖고 있었는데 양보해 주는 거잖아. 맞죠? 양수인은 반대로 이걸 받는 사람이 양수인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특히 경제 쪽 부분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용어들이 많으니까 이거 꼭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 특히 경제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헷갈리게 나오는 거. 매도, 매수. 매도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매도? 네? 매도가 사는 거? 매도 뭔지 아세요? 저거에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네, 파는 건 것 같아요. 확실해요? 맞아요. 예, 매수가 사는 거고 매도가 파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코인 안 해봐? 아니, 이제 도지 코인 한 번씩 다 해봤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봐봐, 방금 얘기한 것도 지금 헷갈려 하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용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얘기 나왔을 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쭉 이어서 자. 그런데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자, 그럼 채권과 관련해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계약만 하면 된대요. 얘는 계약만 하면 되는데, 자, 물건은 좀 달라.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은 계약뿐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자, 여기 관련된 거, 자, 계약 플러스 공시까지 있어야 돼요. 공시 방법. 여기 공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시 방법이란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뜻한다. 한마디로 뭐야?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 건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야. 이 차는 지금부터 제 겁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공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자, 예컨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인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자, 지금 얘가 하나 나왔어요. 공시 관련해서 부동산이 나왔어요. 뭐 토지나 뭐 주택, 건물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등기부등본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라고 했어요. 아마 거기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가 된다. 요게 지금 공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시 방법의 역할은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거기 위주 쳐보자. 원래 그 물권 변동의 당사자라는 건 뭐겠어요? 양도인, 양수인 얘네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거는 과격한 얘기인데요. 심지어 누가 결혼할 상대를 찾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남자애가 졸라 잘생겨가지고 막 따라다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뭘 떼보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거야. 얘가 뭐 아파트는 갖고 있는지. 이거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국가에서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제 신상 정보를 아시면 제가 뭘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아마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 전 없으니까요. 전 없으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여기 아닌 사람에게도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3자들도 이런 등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 어떤 그 토지가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래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는 달리, 그럼 채권과 물건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네요. 얘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채무자한테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물건 같은 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네 거야! 라고 이제 국가에서 인증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한테,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진짜 제 겁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자, 지금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요거에 대한 뭘 찾으면 돼요? 조건을 찾아내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또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는 달리 자 뭐라고 돼 있다?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근데 원래 그 전에 뭐였어?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물건에서는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쵸? 토지나 이런 거는 그쵸? 자 예컨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병원에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여기서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붙었어.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자, 그런 상황이야. 근데 경매를 넘겼는데 그걸 누군가가 샀어. 그래서 그 누군가 샀을 때 굳이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시 방법을 안 갖춰도 된대요. 공시가 필요 안 해도 된대요. 자, 아무튼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에 상속한다. 그럼 두 가지 경우이죠. 그렇죠? 이 당사자가 의지가 없이도 변동되는 경우. 첫 번째 뭐예요?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속하는 경우. 요 경우는 당사자의 의지가 없어도 권리 변동이 가능하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컨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상속받은 몫인 상속분을 동기할 수 있다.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면 혼자만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막 내 동생이 하나 있어, 응애 이러고 있어. 그럼 얘랑 엠빵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엠빵 친 부분만으로도 이게 등기라고 뭐라고? 이건 내 겁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물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중 담보물건. 담보. 여러분들 담보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생각나시는 거 있잖아. 담보대출. 그죠? 뭐 하나 이제 담보 잡히고 아파트 하나 살렸는데 이제 아파트가 분명 매매로 산 건데 내 게 아니라 은행 거야. 은행 거란 말이야. 그죠? 자, 아무튼 간에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자, 거기 밑줄 쳐보자. 금전 채권자의 채권액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 담보 물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채권액을 회수하는 목적이래요. 근데 이거는 뭐랑 다르다는 거예요? 물건의 사용과는 전혀 다른 거라고 했었어요. 물건의 사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보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오로지 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담보 물건이라는. 있어요? 자, 그래서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의 물건과 다르다. 담보 물건은 자, 거기 밑줄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자, 거기 밑줄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럼 담보 물건은 말 그대로 돈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물건을 법원 경매로 팔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때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은 경매 대금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자, 일단 근데 요거 조금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얘기 한번 하고 할까요? 오늘? 봐봐. 지금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채권자가 1명, 2명, 3명이야. 얘한테도 3천 빌리고 얘한테도 3천 빌리고 얘한테도 3천 빌리면은 만약에 얘가 담보물건을 잡혀있어. 근데 결국 돈을 못 갚았어. 근데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빌렸어? 총 9천을 빌렸죠. 그죠? 9천을 빌렸는데 이 아파트가 이제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얼마에 팔렸다? 6천에 팔렸어.
그럼 그렇게 되면은 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선권이 만약에 없는 한에서는 각각 얼마씩 받냐? 2,000씩 받아요. 2,000씩 받아. 원래 그게 원칙인데 지금 그 무슨 말도 있었냐면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가 있냐면은 자신의 채권의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아까 같은 상황이라고 여기 봐봐.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얘가 만약에 우선 변제권을 먼저 받았어. 이걸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럼 이걸 6,000에 팔렸을 때 지금 3,000 빚 있지. 그치? 그럼 일단은 얘는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3,000을 먼저 받고 그럼 나머지 남은 3,000이 빠지잖아. 그치? 3,000만 남았잖아. 그럼 이건 얼마 한다? 1,500씩 나눠 가지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이거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를 위해 그러니까 그쵸 다른 채권자들이 뭐야 어떤 애들이야 야 씨발 네가 뭔데 왜 먼저 돈 받고 지랄이야 이렇게 따지기 전에 아 이런 내가 변제권이 있어서 말 이렇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요. 이를 위해 물건의 성질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보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물건이 관련되어 있는 건 확실한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담보 물건은 소유권 등의 다른 물건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아, 그럼 담보 물건의 고유한 특성이 앞으로 나오겠다는 얘기겠네요. 자, 이러한 특성은 담보 물건의 목적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자,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이미 강조를 한 부분이었어요. 그쵸? 금전 채권 회수라는 것을 반영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 담보 물건은 자,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 자, 당연히 그러겠죠. 담보대출이야. 근데 담보대출에 대한 돈을 다 갚았어. 그럼 굳이 담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거 못 갚을까봐 담보를 잡아놓는 거잖아. 그럼 금전이 모두 다 갚았어? 그러면 이거 금전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이 된다. 빚 갚으면 소멸. 됐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자, 담보물 전부에 대해 담보 물건이 유지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 얘한테 그냥 3천 어디 갔냐? 9천을 갚아야 된다고 했을 때 만약 얘네들한테 담보 물건을 다 하나씩 잡혔다고 치고 얘네들한테 다 갚았는데 얘가 1원이 나왔어. 그래도 이 담보 잡혀요. 다 갚기 전에는 이게 얼마가 되든 간에 담보로 잡혀야 됩니다. 이해했죠? 만약에 근데 이걸 못 갚아가지고 1원 못 갚아가지고 얘가 소송 걸어가지고 경매에 넘기면 1원 때문에 경매에 넘겨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담보 물건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거기 밑줄 그 물건의 가치. 자, 아까 왜 물건의 가치라는 얘기를 굳이 비게 한 걸까요? 그 담보를 팔아서 그걸로 이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라는 얘기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사라져도 거기 그 물건을 밑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체하는 이익만 있다면은 담보 물건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야. 자, 얘가 방금도 6천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화재 보험을 들어놨어. 근데 거기서의 보상금이 예를 들어 똑같이 6천이야. 근데 딱 화재가 나가지고 이 집이 다 타버렸어. 그럼 이제 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아예 상실되는 거잖아. 대신 뭐가 나와? 보험금이 나오죠. 대체할 수 있는 이익이죠. 맞죠?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넘겨진다고요. 대체할 수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다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얘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겠지. 이거 이해됐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예컨대 담보물인 주택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방금 얘기했죠. 그 주택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화재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면은 담보물권자는 원래의 담보물 대신 도급하면 이게 화재보험금에 대한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1번, 2번, 4번, 5번까지 볼게요. 1, 2, 4, 5. 혹시 유치권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현수막 걸어놓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가 이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이제 건설사가 그 건물을 만들어 줬는데 그 대금을 안 줬어. 그 건물주 쪽에서,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쪽에서. 그래가지고 걔네가 그 대금을 줄 때까지 여기서 농성하는 거예요. 그 유치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거기 있던 이 유치권의 행사권 사람이 그 공간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소멸돼. 아니면 그런 게 있다고. 응. 어쨌든 여기 아마 4번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고 벌써 4번 풀고 계시나요 근데? 확실히? 안 풀고 계신, 다 풀었어요? 안 풀고 계세요?
비문학적으로 더 많이 들었었나? 원래? 그치? 뭐 다쳤네? 어? 언제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너 애들 때리지 말라니까 이거 진짜. 응? 야, 뭐 대충 다 되신 거 뭐야, 뭐 아직 멀었어? 자, 한번 볼게요. 자, 뭐 1번 미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물건은 공시되어야 하고 물건의 종류와 관계없이 물건의 공시 방법은 동일하다. 이거 뭐가 좀 다른 거에 하나 있었죠? 뭘로 바꿔야 돼?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좀 다르게 공시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물건의 일방적인 성질상 물건의 대상이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물건의 대상이 되는, 그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뭐에 대한 설명이야? 대체하는 이익이 뭐의 대상이 되는 거야? 담보물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푸셔야 돼. 안 하시죠? 아니야, 끝! 이러면 말지? 안 돼. 알겠죠? 3번 법원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경매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공시 방법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그거 하나 있었죠? 그냥 경매로 넘어가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었잖아. 그쵸? 이거 사기만 하면 끝. 했었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4번 권리의 발생이 계약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과는 달리 권리의 소멸이 법률을 근거로 일어나는 것은 민법상 권리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 소멸이 법률 근거로 일어난다라고 뭐 그런 얘기 자체는 딱히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5번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상속받은 몫을 등기하지 않으면이나 등기를 굳이 안 해도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자신의 상속분만큼 등기는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어쨌든 클리닉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아마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죠? 친구도 그렇고 적절한 거라고 하면 보통 그 근처에 뭔가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자, 기억이 일단 뭐였냐?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은 계약뿐만 아니라 공시 방법도 갖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할 것 같아? 키워드만 얘기해 줄래요? 기억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이거 쉽게 풀어가면 풀어갈 수 있는 문제, 물론 여러분들이 답은 뭐 푸셨겠지만 뭐가 중요해? 기억에서 공시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 그쵸? 공시 방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 공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답이 바로 나오죠. 2번. 그죠? 물건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공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풀려고 안 했지만 그냥 하나, 제가 요거까지는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담보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담보 물건의 목적은 소유권의 목적과 다르다. 그럼 무슨 목적인데?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 2번 담보 물권자는 담보 물건을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뭐 일종의 물건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됐어? 3번 담보 물건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은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소멸한다. 어쨌든 소멸한다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고. 4번 담보 물권자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거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사용이 틀렸죠. 사용하면 안 된다 했어요. 5번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담보 물건은 담보물 전부에 대해 그대로 유지된다. 그쵸? 일부를 갚아도 다 갚는 거 아니면 유지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저 이거 보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유치권은
법률을 근거로 발생하는 담보물건, 그러니까 유치권도 한마디로 뭐야? 담보물건인데 유치권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안은 건물공사를 완성했는데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뭐 할 때까지?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를 확보하는 경우이다. 우리 점유 배웠죠? 그죠? 자, 유치권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근거로 성립하는 물건들과 구별된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공간을 떠나는 순간 유치권 소멸하는 거예요. 돈 못 받아. 자, 그러나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이 실현되면은 소멸하는 등 담보물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피담보 채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야? 아까 밀려있는 공사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다만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다른 담보물건과는 달리 담보물을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치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럼 담보물과 유치권의 차이인 거네요. 그렇죠?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얻을 수가 없다. 이런 특징도 있었고요. 자, 유치권도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밑줄 쳐주시고요. 따라서 위에 예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건축주가 아닌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유치권자는 건물 소유권 양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경우잖아. 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물주가 만약에 A에서 B로 바뀌었어. 그럼 B한테 똑같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 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씨발 건물 샀는데 갑자기 돈 내놓으래. 뭔 개 족같은 소리 안 들리는 거야, 그죠?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건물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쵸?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2번. 건물 유치권자가 공세대금의 절반을 지급받으면은 이에 상응하여 건물 절반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소멸한다. 맞아? 틀렸죠? 우리 담보물건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다 갚을 때까지야. 알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 지금 뭐였냐? A가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나눌 수 있다. 근데 벼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 그죠?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뜻한다. 이거는 의도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들리셨어요, 혹시? 의미한다로 바꾸는 게 좀 더 적절하죠?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 볼게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보셨죠? 네. 과제집에 나온 거랑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기계학습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생각보다 이거 어렵지는 않아요. 지문 자체가 뭐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뭐 평소엔 빨리 끝내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합시다. 자, 기계학습에 대한 얘기고요.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로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를 주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법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여 A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이 나고 뭐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었다라는 규칙을 찾아 병을 진단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자, 어쨌든 일단 인공지능의 하위 범주에 대한 얘기, 기계학습이라는 거.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계학습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자, 이거 잘 보아야 돼요.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집합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된대요. 집합이라는 것을 표현해줘야 된대.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모델로 표현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기를, 그러니까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한, 자 거기 동그라미,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일반화 능력, 이거 이꼬르는 합리적 결과라고 연결시켜도 무방하겠네요. 그쵸? 자, 이를 위해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모델의 틀을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 값을 구한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매개 변수라고 일단 나와 있긴 해요. 자, 쭉 이어서 문제는 모델링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 모델이 입력받는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자,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학습에 사용한 입력에는 옳은 값을 도출했지만, 자, 처음 보는 입력에는 엉뚱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훈련 데이터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모델의 파라미터자, 약간 파라미터가 아까 뭐라 했어요? 변수라고 했었죠. 그쵸? 변수. 파라미터 수에 대비하여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지다.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일관된 그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군집 같은 것들. 맞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자, 거기 있죠. 부족하게 학습했다면 뭐라고 되어 있다? 과소적합. 그냥 부족은 과소적합. 같은 세모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과소적합된 모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반대로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게 되면은, 자, 거기 밑줄, 오차는 감소하지만, 자, 전체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를 고려하게 되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경향을 다 떠안으려고 해버리는 거니까. 이거 만약에 수능으로 따지면 이상치까지 떠안는다는 얘기잖아. 수능 해보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한다? 과적합되었다고 한다. 과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정칙화, 그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내어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고 모델의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검증과 같은 기법을 활용한다. 근데 원래 지문이라면 여기에 대한 뭐가 뒤에 설명이 있겠거니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선 없습니다. 자, 기기학습에서의 학습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에 따른 것인데, 자,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데 사용한다. 이 관계라고 얘기하니까 밑에 입력의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운다.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함수가 모델인데,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자, 이 모델이라 뭐라고 했어요? 함수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델은 관계다. 어떤 관계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지도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로는 패턴 분류가 있다. 패턴 분류 문제에서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고 출력은 라벨, 즉 패턴 범주의 명칭인데, 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학습을 다정해보자. 분류는 기준에 따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인데, 지도학습을 완료한 시스템은 처음 보는 사진이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도학습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하지만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 그러니까 개도 아니고 고양이 사진도 아닌 것들이 만약에 나오면은 식별하기가 힘들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두 개만으로 분류해줘야 되는 거잖아. 많이? 자, 그다음에 지도학습 알고리즘 하나인 KNN 분류 알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자, 요거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 KNN 알고리즘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까운 데이터. 가까운 K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유추하는 알고리즘이다. 자, 넘겨주시고. 그 그림이랑 같이 보셔야 돼. 가령 그림의 A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한다면 지금 뭐가 있어요? A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거 세모 2개, 네모 하나 있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A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밑줄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뭐만 보시면 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 딱 3개를 비교했는데 이 3개 중에 2개가 뭐였어? 삼각형. 하나는 네모였으니까. 동그라미나?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다수가 있는 쪽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건 별로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KNN 분류 알고리즘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며 거리 기반의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자, 하지만 자, 거기 밑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기존 데이터와의 거리는 계산 후에 분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또 해야 되고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럼 방금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볼 수 있어? 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맞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거기 밑줄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그럼 지도 학습은 확실한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명시가 안 돼 있대. 한마디로 정답이 없는 상황이래. 여기까지 됐죠? 정답이 없는 상황일 때 이용한다는 얘기네요. 자, 비지도 학습에서는 데이터 집합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게 되는데 비지도 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에는 자, 거기 동그라미 군집화가 있다. 아까 할 때는 또 한 느낌이에요. 그죠? 자, 군집화는 맞죠? 군집화는 훈련원 데이터 집합에서 거기 밑줄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군집화를 위해서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데이터 간의 거리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군집화 알고리즘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소로 줄이고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대로 늘리기 위해 군집의 소속을 바꿔가면서 최적 구성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군집화 알고리즘 하나인 지금 뭐였어요?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이건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비지도 학습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지도 학습. 자,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지금 똑같잖아 이거. 그죠? 대놓고 똑같네요. 알고리즘이다. 자, 임의로 K개의 데이터를 맞나? 맞죠? 아닌가? 아니지? 어디지? 각 군집 여기 맞죠? 그죠? 여기부터 하면 되죠? 각 군집에는 군집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의 중심에 더 가깝다.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할당을 반복하다가 군집의 소속이 변화가 없으면 종료한다. 그래서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중심에 있는 군집으로 재할당을 하는 거잖아, 일종의. 그죠? 재할당하는 거죠. 자, 강화학습. 이번에 세 번째네요. 아까 그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강화학습이에요. 강화학습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강화학습의 환경은 에이전트가 처할 수 있는 상태, 각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 그리고 보상으로 정해야 된다. 이런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거기 밑줄 쳐보자.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
자, 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능적 에이전트는 시작부터 종도까지 자, 거기 있죠.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의 순서, 즉 궤적을 배워야 한다. 근데 이 얘기는 뭐야? 최대한 뭘 찾는 거예요? 가성비 찾는 거야, 그죠? 선생님 가성비 찾는 거예요. 강화학습이란 매회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것인데 한 상태의 누적 보상 기대값 계산은 이 상태에서 출발한 모든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이때 분기점마다 모든 경우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졸라 많죠. 길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루트가 졸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감안해야 할 궤적의 수가 매우 많다. 자, 요거는 뭐만 하면 되면요 3번이랑 4번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3번이랑 4번.